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잠시 후에 미국 증시가 마감하게 될 텐데 오늘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거의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S&P 500의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돌파한 채 마감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재료가 작용을 했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두 가지 이슈가 모두 있었는데 일단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정도가 됐겠죠. 그때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금리는 동결하고 거기에다가 이 막대한 자산 매입 정책을 완전 고용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게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 연준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 혼조세를 보이던 증시는 상승폭을 다소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추가 부양책 합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아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진전이 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협상 대표들도 지금 나와서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번 주가 마감 시한이다 보니까 좀 촉박할지라도 부양책 협상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뭐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좀 어느 정도의 희망을 품게 만드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다운입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주요 지수는 부양책 기대감 그리고 이 부진한 소비 이 두 가지 재료가 맞서면서 혼조 출발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이 시각 지수 흐름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이렇게 낙폭을 키우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다시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318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0.54%까지 이 오름폭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12,66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나 장 후반에 조금 더 확대해주면서 0.24% 오른 3,70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의회가 9천억 달러 부양책 타결에 매우 임박했다면서 이르면 오늘 타결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법안에는 기업과 주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과 맥코넬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부양책 논의를 지속했는데 이후에 맥코넬 대표는 sometime soon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말 곧 있으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논의에 함께 참석했던 척 슈머 상원의원도 지도자들이 논의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역시나 곧 있으면 합의가 완료될 듯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소매 판매 살펴보겠습니다. 상무부는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0.3% 감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면서 우려를 빚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0월의 소매 판매도 당초 0.3% 증가해서 0.1% 감소로 하향 조정되면서 이 미국의 소비가 많이 줄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소비에 연말 경제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오늘 FOMC 회의 결과도 주시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경우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 달성될 때까지 적어도 매달 1,20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2020 GDP 전망을 기존의 3.7%에서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잠시 뒤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금 막 거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FOMC의 GDP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GDP 전망을 기존의 3.7%, 마이너스 3.7%에서 마이너스 2.4%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내년과 내후년의 GDP에 대해서도 상향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후반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장중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과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이렇게 4개 업종만이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만큼 기술주가 0.9% 오르면서 가장 강하고요. 자유소비재 역시 0.7% 넘게 오르면서 비교적으로 강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유틸리티는 1% 넘는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는 오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둘 다 2.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금융주 가운데 페이팔이 현재 4.1% 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전문가들은 이 시장에 있어 부양책의 중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위앤베스트의 수석 전략가인 린지 벨은 부양책은 광범위한 백신 보급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키 포커스, 핵심 요소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부양책이 빠른 시일 내로 타결되길 바라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변동성 장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154선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 오른 12,658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3,70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엘라스 클로징 벨 나왔습니다.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나스닥은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증시 어떻게 볼까요? 네, 여전히 이 책임 보호 조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뺀 그러니까 쟁점을 좀 뺀 재정부양 법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투자 심리를 우호적으로 뒷받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혼조세 장중에 좀 그친 것에 대해서는 역시 좀 새로운 호재를 아직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피로감이 작용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11월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하향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FOMC 결과 발표 후에는 잠시 좀 혼재 반응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산 매입 변경도 좀 없었고 그리고 내년 경기 상황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에 좀 달려있다. 물론 경기 전망을 상향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좀 불안감은 남아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잠시 좀 하락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전체적인 부양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결국은 FOMC도 무난하게 좀 흘러갔던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날은 IT와 경기 소비재가 좀 선전을 하면서 나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를 이끈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외신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가격만 살펴보자면 일단 7% 오르면서 2만 79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유가도 올랐습니다. 약 0.48% 현재 선물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데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가 310만 배럴 감소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가 190만 배럴 감소였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이 감소폭을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유가는 올랐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0.48% 오르면서 47.85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금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의 경우에는 어제 FOMC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발표되기 직전에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FOMC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다시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발표 직후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또 강력한 채권 매입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점을 시사를 하면서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되겠구나 그런 믿음 때문에 금값은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0.66% 올라서 1867.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연준 덕분에 연준이 강력하게 경기 부양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랐습니다. 현재는 0.9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그 경기 부양책, 재정 부양책과 관련된 합의 내용에 좀 진전이 있다는 소식을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서 전했습니다.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협상이 진전이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금 지급안도 이번에 포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펠로시와 맥코넬을 비롯한 4명의 협상 대표가 어제 여러 차례 만나서 협상을 이어갔고 오늘도 만나서 그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부양 패키지 합의를 타결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반대편에 서 있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끝난 것은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세 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를 이번 협상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그 세 가지 쟁점은 주정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대출 보호 프로그램 여기에다가 미국인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지급안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의가 잘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책 협상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였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현금 지급안이 이번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금액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케어스 액트를 통해서는 주 1,200달러가 지급이 됐었고요. 그 트럼프 행정부는 주 600달러를 제한했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또 주 300달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규모가 얼마나 포함될지는 알 수 없어도 이번 주 마감 시한을 앞두고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점과 워낙 이견이 컸던 쟁점이 부양책 협상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번 협상안에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합의 시한이 12월 18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초 시장 역시도 좀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가 나올 것을 기대했던 만큼 결국은 합의가 나와주기만 한다면은 추가적인 좀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부 쟁점을 여전히 좀 뺀 그런 합의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국은 협상이 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일정 수준을 안고 가야 한다라는 시사점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좀 출범을 하고 이른바 통큰 재정 부양책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일정 수준의 불안 요소 역시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진석 팀장이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적인 날이었죠. 이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한 건데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이 5.6% 정도 장중에 상승을 해서 2만 600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YTD 기준으로의 상승률도 18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대박을 좀 보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폴 튜더 존스라든지 스탠리 드러큰 밀러 등 이른바 투자 구루들이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페이팔이라든지 스퀘어 등의 대기업 등도 비트코인을 대거 매입하면서 가격 상승세를 견인을 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사상 최고치 행진을 좀 보면서 2017년을 떠오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가격이 2만 달러 목전까지 갔다가 다 나중에 좀 급락을 하면서 한때는 약 한 3천 달러까지도 하락하기도 했었죠. 다만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매매가 좀 위주였던 2017년과 지금 기관 투자자 위주의 랠리는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S&P 글로벌이라든지 시카고 옵션 거래소 등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에 뛰어들 채비를 좀 갖추고 있는데요. S&P 다우존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년에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할 것임을 밝힌 바가 있었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도 관련 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2만 달러를 한 번에 돌파한 건 아니었죠. 2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계속 횡보하는 장세를 보이다가 이제 2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그만큼 심리적인 저항선을 뚫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서도 최근 2주간 이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박이 좀 거셌다고 얘기를 하면서 19,400에서 19,600달러 정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도 압박을 좀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강세장에 진입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저도 뚫고 2만 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심각한 또 의견 분열도 관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마이닝이라는 기관이 최근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10년간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미만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점친 비율이 50.1%, 그리고 2만 달러를 상회할 것이다. 현재 대비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점친 비율이 49.9%로 진짜 백중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다만 절반이 넘는 응답자는 장기적으로는 특히 위기 시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금, US 달러보다도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라는 장기적인 낙관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비트코인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수혜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는 스퀘어라는 기업이 대표적인 이 비트코인 수혜주라고 보여지죠. 비트코인의 투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리고 이를 유저들에게 재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 거래 시에 수수료를 일정 부분 또 매기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최근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개시했고 내년 초에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 페이팔도 비트코인 수혜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주호에서 페이팔에 대해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 도입이 사용량 증가에 좀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목표 주가를 270에서 290달러로 올린 바도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이날 주가가 그래서 한 2에서 3% 정도 장중에도 올랐고 종가 기준으로도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는 자산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현지 시간 16일 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회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제로금리,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제로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연준은 지난 3월 이후 기준금리를 쭉 제로 수준으로 유지해 왔죠. 또한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 및 물가 안정 측면에서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룰 때까지 자산 매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연준은 한 달에 800억 달러의 재무부 채권과 400억 달러의 주택담보부 채권을 매입하는 등 채권 매입에 계속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대출과 지출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간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현재 월 1,200억 달러 매입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해서 연준의 돈풀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란 기대를 높였습니다. 또 이외에도 연준은 경제 관련 전망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9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이 GDP가 3.7% 위축될 것으로 본 연준은 마이너스 2.7%로 성장률 예측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내년과 2022년이죠. 성장률 기대치도 각각 4%에서 4.2%로 3%에서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연준은 미국의 실업률이 현재 6.7%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말에는 내년 말에는 5%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고용 시장이 회복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내다보는 거겠죠. 그러면서 연준 이사들은 지난 9월의 마지막 경제 전망과 비교해서 내년 미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백신의 영향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규제가 이에 따라서 확대되고 소비자들이 집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경제가 다시 한번 위축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FOMC 내용을 살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회의 전에 예상을 좀 복기를 해본다면은 규모를 변경할 것이다. 두 번째로 그 매입하는 자산의 종류를 변경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할 것이다 정도로 나뉘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맞아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FOMC의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자산 매입을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성명서 내용 중에서도 지난 성명서와 비교해서 딱 한 가지 변경된 내용이었거든요. 가장 좀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와 비슷하게 내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6월 이후에는 경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하지만은 문제는 앞으로 4달에서 5달 정도라고 또 밝혔기 때문에 조금의 좀 불안 요소를 견지한 이 경기 전망에 대한 상향 조정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JP모건이 트위터를 내년 토픽 종목으로 추천하면서 간밤 트위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티가 끝난 걸까요? 백신 승인 임박에도 모더나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에 6%가량 모더나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의료 케어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원격 의료 관련주 텔레독이 간밤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으로 트위터를 팀장님이 꼽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트위터의 주가가 이날 약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JP모건에서 내년 인터넷 섹터 중에서 탑픽으로 추천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JP모건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로 $65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트위터가 내년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함께 경제 정상화에 힘입은 온라인 광고 시장 회복세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팬데믹에 따른 타격이 상대적으로 가장 좀 심했었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의 온라인 광고 부문에 가장 큰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JP모건 측에서는 특히 기업 간의 온라인 광고 지출 증가세가 다시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쳤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가 최근에 광고 기술이라든지 플랫폼에 좀 개선을 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내년 2월로 예상이 되고 있는 트위터의 애널리스트 데이도 추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이 경영진에 대한 압박도 주가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잠재적인 리스크로는 예상 대비 부진한 유저수 증가세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과 그리고 구글 등과의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를 지목을 했습니다. 원래 광고 시장은 이제 디지털화, 즉 온라인으로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움직임이 굉장히 가속화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은 소비 패턴도 많이 좀 변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의 광고 전환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트렌드는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2021년도 글로벌 온라인 광고 매출이 YOY 기준으로 20%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광고 지출을 줄여야 하는 기업들의 상황이 팬데믹 동안 좀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 지출 역시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이마저도 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2021년도 기업 광고 지출들이 좀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위터에도 마찬가지로 호재로 작용할 만한 요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다만 트위터를 포함한 SNS 기업들의 전방위적인 이런 규제 리스크들이 좀 직면해 있는 상태인데요. 잠재적인 악재가 되진 않을까요? 최근에 이 같은 규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크게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월요일이었는데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 트위터를 포함해서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등 9개 SNS, 스트리밍 및 이 관련 기업들에게 유저의 개인정보를 취급 방식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45일 안에 관련해서 답변을 좀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유저들에게 어떤 광고를 노출할지 결정하는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T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었죠.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을 분할해야 한다는 요구도 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관련된 기업 그리고 섹터 간의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좀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조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170달러에 육박했던 이 모더나의 주가가 어느새 130달러대까지 밀렸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 내로 모더나 백신이 승인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밀려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투자 의견을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모더나의 파티는 끝난 것이냐라는 기사에 블룸버그 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주가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간다 이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모더나는 일단 올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653%나 랠리를 보였으니까 굉장히 큰 급등이 나타난 거죠.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매튜 해리스는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할 때다라고 의견을 내비치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표 주가는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높여 잡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백신 매출이 현실화되고 장기적인 매출도 지속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프리스에서도 조금 비슷한 평가가 나왔는데요.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컸다면서 매수 의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사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백신 매출은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그 기대감을 너무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제는 잠시 관망할 때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일단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 승인됐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것을 봤는데 모더나는 오히려 승인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화이자와 비교를 해보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 선두주자기는 하지만은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원래 좀 무거운 종목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신의 보관이라든지 배급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는 인식.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 파이프라인의 펀더멘털에 대한 좀 의구심. 이 정도로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승인이 났을 때는 그나마 주가가 조금 올라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다시 한번 화이자의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날도 RBC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더나는 상황이 완전히 좀 다르죠. 이 백신 승인 이전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벌써 6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날 나왔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 외에도 니덤증권에서도 애초에 백신 성과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더나의 기존 사업에 대한 좀 불안감을 들 수가 있겠죠. 중립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백신 매출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구심이 남아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아마존이 대형 기업들을 위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는 아마존 케어의 확대 사업으로 서비스는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 의사 방문 또는 진료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또 예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 플랜이나 브로커, 즉 중개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서 헬스케어 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미 진로우라는 부동산 검색 및 거래 플랫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은 그동안 꾸준히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를 확장시켜 왔죠. 가장 최근에는 온라인 약국을 출시를 했는데 이 소식에 CVS나 월그린 등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었죠. 이날 헬스케어 서비스 소식이 전해지자 화상의료 의사 진료를 받게 해주는 텔레독의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자, 마감 기준으로 4.6%가량 하락을 했고요. 이 텔레독 외에도 건강보험 관련주들의 주가도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소폭의 하락세지만 0.1% 빠진 채 마감을 했고요. 시그나가 1.5%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의 온라인 약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형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하는 소식에 여러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관련 업계에는 엄청난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텔라독을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라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의 핑한 국닥터의 40%에 이어서 글로벌 원격 의료 서비스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점유율이 한 31%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 기업의 사업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매출의 84%가 구독료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16%는 반면에 이용료, 그러니까 건당 지불하는 그런 이용료에서 나오고요. 근데 이 구독료라는 그 항목이 개인도 물론 있겠지만은 기업 고객들이 주로 지불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등이 기업 고객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한다고 한다면은 텔라독 같은 기존의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텔라독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는 입지를 좀 잡은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업의 특징적인 부분은 1년 1 M&A를 수행을 하면서 자신들의 약점을 꾸준히 좀 보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경쟁 심화에 맞서서 M&A 등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결정적인 좀 관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